발제문을 저희가 직접 드리겠다 한 이유가 오늘 발제문을 한번 보시면 아주 재미있는 토론이 될 것이다. 여러분도 한번 깊게 생각할 같이 하면서 동참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네 분의 발제자와 함께 중국과 일본 두 분에게 저 네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한꺼번에 발표를 먼저 하시게 하고 이어서 미국과 러시아, 한국에서 본인의 의견 겸 또 상호 토론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할 겁니다. 먼저 발제분들 네 분은 패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 우측에 계시는 분은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서 근무하셨고 현재 유라시아 정책연구원장이신 서동주 박사님, 여러분 큰 환영의 박수 드립니다. 또 한 분은 텐진 외국어대학교 강용범 국가지역연구원 원장님이십니다. 또한 오랜 인연을 가지고 있고 제가 또 현재 중국 텐진 외국어대학교 교수로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제 왼쪽에 계시는 분은 교토 류곡대학교 사회학부의 이상철 교수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요새 NHK하고 후지 태구에 로또에서 동경까지 매주 왔다 갔다 하신다고 해서 가시고 싶은데 제가 전에 공가서 주말에 후지 태구 직접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가장 한방의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적병이 나 있는 교수. 왼쪽에 계신 분은 조윤영 중앙대학교 정치작부 교수입니다. 국내를 넘나들면서 우리나라의 정책과 관련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미일 중로단을 들어보고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진행장과 함께 석혜우리 우리 오늘 강지한농판 교수로 제가 15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강지한농판 교수님께서는 15분 내에 준비하시고 제가 내일도 그런 홍보를 위해서 2분 정도 부탁했는데 8장 모셨더라고요. 압축적으로 아주 재미있는 토론인데요. 압축적으로 알겠습니다. 여러분, 강민국 교수님을 박수로 챙겨주시면 고맙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현진 외국어대학에서 강민국입니다. 지금은 세종연구소 차이나펠로로 1년간 기록했습니다. 이미 문방 반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오면서 느낀 것이 많이 와봤지만 이번에 와보니까 정말 이게 요즘 한중관계 이렇게 얼어붙어가지고 제가 와 있는 게 굉장히 송구스러운 그런 느낌도 들고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한중관계에 대해서 제가 과연 중국에서는 어떤 걸 관심하는가 이런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이 귀중한 모임에 초청해 주신 손남입니다. 방금 우리 황교안 전 총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요즘 국제 정세가 매우 복잡합니다. 중동이나 유럽에서 똑같이 특히는 여기에서 중국과 미국 간의 신냉전, 물론 지금 중국과 미국은 서로 이걸 잘 승인하려고 안 합니다. 우리는 아직 신냉전이 아니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상은 지금 신냉전이지. 그리고 지금 한국과 러시아도 적대 관계가 됐고 남북 관계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한중 관계도 저는 지금 위기에 처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직까지 한중 관계가 적대적이다 이렇게까지는 보기 어렵지만. 그래서 저는 우리 손 원장님께서 저한테 준 첫 제목이가 뭔가 최근에 한반도 정세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저는 여기에서 한반도 정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 대외 정책의 변화다. 한국 대외 정책의 변화가 이 한반도 정세에서 제일 큰 이슈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국 대외 정책의 변화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우선 지난해 캠프 데이비드의 정상회담 이걸 통해서 한미 삼국 관계가 이미 준군사 동맹으로 승격했습니다. 이건 저희 판단이 아니고 전 한국 통일부 장관 하시던 이종석 장관이 칼럼에서 제가 보고 그런 건데 그리고 한미 동맹도 이미 글로벌 동맹에 이어서 핵 기반 동맹으로 발전됐습니다. 특히는 한국이가 요즘 나토 아시아 태평양판 파트너 국가로 돼가지고 한국이 코드나 오크스나 여기에 참여하는 것은 아마 시간 문제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여지고 특히는 또 요즘 미국 주도의 유엔 사령부에 독일도 참가. 그래서 지금 어떤 사람들은 이 한국 유엔 사령부가 점점 아시아판 나토로 되고 있다. 이렇게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중 신냉전이 발발한 이후에 미국이 주도하는 중국에 대한 이 포위권
어떤 협력체라든가 연맹이라든가 여기는 거의 다 지금 한국이 그 그림자가 있습니다. 한국이 거의 다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제외하고 요즘 특히 주목해야 될 한중 관계에서 뭘 주목해야 돼요? 뭐 다른 거는 괜찮아요. 무역 마찰이라든가 무역은 뭐 당연히 우리가 지금 경제도 경쟁적으로 나가니까 마찰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중국에서 제일 지금 핵심 이익이라고 하는 그 대만 문제 여기에서 지금 그 한국이가 아주 저는 지난 논문에도 그래서 한국은 이미 실질적으로 대만 문제에 관여하고 있다. 그러면 예를 들면 그 한국이 대만이 지금 잠수함도 지금 7개 나라가 대만이 잠수함을 건조해 준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 한국이 있다 합니다. 그리고 이 지난 3년 4월에 윤석열 대통령은 대만 문제는 단순히 중국과 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국제적인 문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에 보면 이 국회의원들 가운데도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조경태 의원은 한국 대만 그 의원 그 친선협회 회장입니다. 이분도 대만 방문을 하셨고, 정우택 국회부의장께서도 대만 방문을 하셨고, 그리고 지금 한국의 민간단체는 일부에서는 심지어 중국과 외교 관계를 파괴하고 대만과 다시 수비해야 된다. 심지어 이런 말까지도 나오고 있고, 금년 3월에 제가 금방 한국에 오니까 마침 한국에서 민주주의 국가 정상회를 했는데 여기에 한국에서 대만을 청했습니다. 대만을 청했고, 그리고 금년 5월에는 5월 3일에 세종연구소가 제가 있는 세종연구소에서 한일 관계 포럼을 했는데 거기에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한석기 원장께서는 무슨 얘기를 하는가? 우리 대만 해외 안전을 위해서는 한국은 대만 문제에 간섭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보게 되면 굉장히 중국이 생명을 건드리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중국 외교부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당신들이 스스로 잘 알아라. 중국말로는 험수 보이지도 않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뭘 생각하는가? 한국의 어떤 경우 요즘에 우리가 지금 흔히 미중 신냉전, 미중 대결, 전방위적인 어떤 대결이 펼쳐짐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간 미국의 그 재무장관, 상무부 장관, 그리고 국무장관 이번에는 그 설거까지 왔다. 중국에서 오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국과 미국은 계속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국의 관계를 좀 관리하자. 너무 멀리다 말자. 하는 이런 게 있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과 중국 사이에는 거의 지금 교류가 끊어진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 코로나 때 중국의 왕이 외교부 장관하고 그 양재철 한국에도 여러 번 왔다. 한국에도 서훈 외교안보실장하고 정의용 외무부 장관도 중국 방문을 했고, 그때는 이런 그 교류가 있었는데 지금 거의 교류가 중단된 상태. 조금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가 말씀드린 첫째 문제고, 둘째는 이 북러 관계에서 요즘 여러 가지로 중국은 여기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는가 이게 있는데, 저는 제 생각에 두 가지로 보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북러 밀착이 너무 밀착된 것은 중국이 또 바람직하지 않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한반도에서 특히 북반구에서 중국이 영향력이 약화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북한이 러시아를 러시아를 등에 업고 또 도발 행위를 하게 되면 중국에서는 제일 꺼리끼는 겁니다. 중국에서 항상 하는 얘기가 한반도에서 동난이 일어나지 말고 전쟁이 일어나는 걸 막는다. 이러한 것이 중국의 기본적인 원칙인데, 이 북한이 지금 이런 상황을 봐서는 아주 더 공격적으로 나올 이런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지금 북한과 러시아가 밀착하게 되고 특히 군사협력을 할 경우에는 한국이 미국과 일본, 그러면 오히려 한미일 동맹을 부추기는 그런 결과가 생길 수 있다. 이것은 또 중국에도 불리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중국은 이 북한 문제에 있어서도 너무 어정쩡하게 접촉하지 말고 좀 북한에다도 관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 나중에 제가 이 북중 관계에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북한도 중국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유엔 대북 제재 이동참에 북한은 굉장히 불만을 갖고 있죠. 당내에 중국이 64년도에 원자탄 폭발을 했을 때는 북한이 전 나라적으로 고무를 받아가지고 환영했어요. 우리 사회주의국가에서 핵실험을 했다. 그래서 자기들은 그렇게 기뻐했는데 당신들 위해서 우리 하는데 우리 제재하라. 그래서 심지어 하는 얘기가 미국은 이걸로 하고 있지만 중국은 실제 행동으로 한다. 그래서 심지어 중국에서 북한 가는 북한 사람들이나 중국 사람들이
넘어갈 때, 국경 넘어갈 때, 심지어 옷에 달린 조금만 시루지도 못하게. 그리고 북한에서 중국으로 넘어오는 해산물이라든가 뭐 다른 어떤 물품들이 그 시간까지 와서 다리를 거의 건널 때 스톱시계가 들어오고, 그러면 중국에서 이 대북 제재가 철저했죠. 그래서 이 북중 관계를 지금 시간 좀 딸려가지고 있는데, 지금 북중 관계를 보게 되면 금년이가 조금 특수하지 않아요. 중국하고 북한이 외교 관계 설립한 75주년입니다. 그래서 새해 뵙기부터 1월 1일 서로 시진핑 주석하고 김정은이가 어떤 바람에 중년을 북중 우호회라고 지정했죠. 그 이후에 보니까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사이에 북한하고 중국 사이에 그 고위층들도 많이 왔다 갔다 서로 내화했는데, 그 가운데서도 특히는 금년 4월에 중국의 소울러지라고 전임대 상무위원회 위원장이 북한 방문했습니다. 그러면 5년 전에 시진핑 주석도 평양 방문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당연히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 방문을 해야 된다. 저는 그때도 또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요즘에 보면 지금 북한하고 중국 사이의 이상설이, 관계 이상설이가 많이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문을 보아가지고 잘 아시겠지만, 금년도 제가 찾아보니까 6월 10일 한국 KBS 뉴스에서 이런 보도를 했어요. 대련 방문 때 그 두 사람이 그 발자국, 그걸 지금 지워버렸다, 중국에서. 뭐, 이런 사례는 여러 가지, 위성도 중국 위성을 안 쓰고 북한은 러시아 위성을 쓴다. 특히는 7월 27일 전승절에 북한에서 이런 연회를 했는데, 이 연회에 중국 대사가 참가하지 않았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국에서는 외교부 장관, 조태일 장관이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북러밀착이 중국이 전략적 이익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함으로써 북중 관계 이상설이가 더욱 각인되는 이런 꼴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 9일에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여기에 대해서 부정했습니다. 이거는 실체였다. 그리고 7월 27일 날에 김정은이가 특별히 북중 5탑을 참배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아마 북중 이상선을 좀 불식하기 위한 어떤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북중 관계는 보면 과거부터 이 이상선은 계속 있어요. 특히 중국에서 이 북중 동맹 관계를 부정합니다. 중국 외교부에서 제일 처음 부정할 때는 어느 때인가 하면 2006년 10월 10일입니다. 10월 9일에는 북한 재차 핵실험을 했고, 그래서 그 이튿날 외신에서 질문을 하니까 중국 외교 대변인은 뭐라는가 하면 북중 관계는 동맹이 아니라 정상적인 국가 대 국가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이후에는 2013년 3월에 지금 외교부 부부장을 하는 화충민이라고 대변인이가 또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 루캉이라고 지금 대외연락부 부부장을 하는 그분이가 또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시기에, 같은 시기에 중국 학계 전문가들도 또 부정합니다. 전문가들도 중국에서 아주 대표적인 학자인 이해실 총리가 청와대학 교수도 북한이 이미 중국이 동맹이 아니다. 한중 양국이 동맹을 맺는 것은 역사 발전이 필연정축이다. 그리고 또 중국의 또 다른 대표적인 학자인 화동사분대학 교수 선주화라고 하는 분은 심지어 북한은 우리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분이 대련 외국에 대해서 특강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그때 정부에서 아주 굉장히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지금 1년도에 채택한 이 중동맹이 과연 유효한가? 지금 보게 되면 20년 지난 81년도, 2001년도에 자동적으로 연장했습니다. 그 이후에 2021년에는 자동적으로 갱신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이 동맹은 아직도 유효하다. 우리 법적으로 볼 때는 이 동맹이가 지금도 유효하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외교부에서는 이걸 부정하죠. 부정하는 것은 저는 제 생각에는 군사동맹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맹이 이런 리더에서 볼 때 우리가 중국하고 북한이 이 어떤 동맹 딜레마에 맞섰는가? 중국은 연루되는 것을 북한이 동맹에 연루되는 것. 왜냐하면 북한이 지금 적대 관계는 한국과 또다시 전쟁을 벌일 때는 중국이 거기 연루되는. 중국은 이거 연루되기를 끓이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지금 북중 동맹 제7조에 이런 게 있습니다.
쌍방이 수정 또는 종료 문제에 대해서 합의에 도달하기 전에 유효하다고 했으니까 지금까지 중국은 수정을 하거나 러시아처럼 수정하고 또 폐기를 하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북중동맹은 지금까지 유효한데, 그러나 지금은 마치 이것을 우야무야하게 지금 만들고 있는데, 중국은 저는 그래. 중국에서는 이 동맹을 파기를 하라. 언젠가는 이거는 또 혹시 모르면 해도 쓸 수 있다. 어느 때서는 예를 들어 한반도 전쟁이 일어나서 미군이 관여해가지고 북한을 밀어가지고 한국 전쟁 때처럼 중국 압록강 이북의 중국까지 폭격하고 이럴 때는 중국에서 출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가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북중 관계 이상설에 다시 돌아오게 되면 금년도 7월 11일이가 북중 조약 체결 63주년인가 됐는데, 그런데 중국에서는 누구를 참가시키는가? 전국 정례협회에 외사 방공실 수임 아주 레벨가 낮은 사람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는 아마 북중관계 이상설이가 어느 정도 조금 확인되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상 관계로 저는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많은 질문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토론을 위해서 팬들도 이야기하겠지만 제가 몇 가지 먼저 나중에 대답할게요.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강용근 교수님은 본문에서 이 북러의 접근 상황에서 중국이 북한에 대한 어정쩡한 접근을 바꿔서 양자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고 중국의 수동적인 국면을 전환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조중 우호 협력 상호 원조 조약을 개정하고 북중 관계를 현실에 맞게끔 명확히 표현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요즘은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또 지금 그 북러의 그 활발한 그 협력 관계가 영내의 위기를 촉발하지 않는 한에서 중국은 용인할 수 있고, 유엔의 대북 제재로 인해 중국이 북한과의 조리협력 사업을 북한의 기대만큼 확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러시아와 북한이 조리협력을 파생하는 것은 오히려 중국의 부담을 덜어주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즘에 대해서 나중에 좀 모았어요. 그리고 한중 관계에 있어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개미 편향 외교와 중국에 대한 강경 발언으로 양국 관계가 얼어붙었다 하시면서, 우리가 1992년 한중 수교문에서 지금 본문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강 교수님은 수교문 제3조에 대한민국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중국 정부를 중국의 유일 합법 정부로 승인하며 오직 하나의 중국만 있고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중국의 입장을 존중한다라고 한중 수교문 합의했는데, 왜 한국이 중국 문제에 대해서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 이런 것을 천명하는 것은 내정 간섭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셨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 나중에 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발제 주장 못한 부분은. 자, 다음에는 이 두 번째로 일본에 오시는 시더츠 이상철 교수님인데요. 역시 제가 이 교수님에게는 질문을 현재 한반도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한일 군사협력 강화가 동북아 및 한반도에 주는 영향을 어떻게 보시는가, 일본의 정권 변화가 있을 경우 한일 관계의 전망이 관계 변화가 어떻게 관계 어떻게 전망되는가, 또 네 번째 한일 관계를 어떻게 발전시켜야 하는가, 네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일단 이 네 가지 전체를 조금만 요약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소태츠 교수님을 박수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 이름 보시고 아마 이상하게 느끼는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되는데, 제가 국제대회에 나가면 일본 국적이니까 일본 그 패널로 앉아야 되는지 한국 쪽에 앉아야 되는지 혹은 중국에 앉아야 되는지 그냥 고민스럽거든요. 그럴 때 그 어떤 이름을 쓰느냐가 제 아이덴티티하고 관계해서 굉장히 신경이 씁니다. 그런데 이 소대체는 한자로 이상철이라고 쓰면 이건 발음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도 메디아에서 당신은 그 한국이라는 그 나라가 머릿속에 몇 퍼센트 있고 일본은 몇 퍼센트고 중국은 얼마냐. 제가 중국에서 대학 교육 받고 일본에 가서 지금 36년 살고 있는데요. 우리 그 부모님들은 대구 출신이고 해서 세계 나라가 저한테는 아주 소중한 존재고 해서 저는 그냥 그렇게 대답해요. 저한테는 중국도 100%고
한국도 100%고 일본도 100%인 300%가요. 그래서 오늘은 리소데츠라는 이름은 제가 그냥 이 한국에서 좀 문장 수업할 때 이 이름을 쓰니까 이름 가지고 발표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손 원장님께서 숙제를 주셨는데 그대로 제가 그 숙제에 대답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한반도 정세에 대해 어떻게 보느냐 하는 물음이었었는데 한반도 정세는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위험한 상황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첫째, 김정은 정권이 한국을 영원한적으로 갖지 않는다고 선언했는데 그 북한 사람들 머릿속에서 한국을 지워버리려는 의도도 있지만은 핵을 한국에 대해서 쓸 수 있는 열어놓은 그런 의미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체제 경쟁에서 완전히 그 북한이 졌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정책을 내놨다고 생각하지만은 그 깊이 생각하면 이 사람들이 한민족한테는 핵을 안 쓴다고 공언했는데 이 두 나라는 적대적인 관계다 이렇게 정리해놨으니까 핵을 경우에 따라서는 쓸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상정하고 생각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분러 관계에서 이 사람들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체결했는데 이 체결 의미는 진짜 군사 동맹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그런 평가도 있지만은 이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이 한반도에서 유사시에 북한이 혹시 그 핵도 한국을 위협했을 때 미국이 핵 가지고 오버하거나 공격한다면 북한이 뒤에는 러시아가 있으니까 좀 더 북한이 대담해지지 않겠느냐. 그게 그 이유가 첫째. 둘째는 북한이 경제 사회 기반 시설을 완전히 붕괴된 상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통계 수치는 여기에 나열하지 않았지 통계를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도의 지금과 같은 지원으로는 지금 중국도 부분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러시아도 지원하고 있지만은 북한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는 전혀 부족하고요. 북한이라는 나라는 지원 가지고 복구해서 다시 회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영으로부터 뜯어고쳐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 정권으로서는 자멸이 기겁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한국 국내의 분열이 그게 지금 달아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이런 그 혼란스러운 한국의 정치 상황을 저는 이용하려고 오판할 가능성도 있다. 이래서 이 세 가지 그 이유로서 한반도 상황이 위험하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제요. 한일 군사협력 강화가 동북아 및 한반도에 주는 영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이었는데요. 한일 군사협력은 필수적이며 앞으로 더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 많지만 두 가지만 올려갑니다. 첫째, 한일 군사협력은 세계 평화 유지에 기여할 것입니다. 현재 세계의 제일 큰 화약고 두 개는 동북아에 있는데 하나는 대만이고 또 하나는 조선반도입니다. 미국은 동북아 안보 유지에 일본의 역할을 중요시하지만 한일이 함께 힘 합쳐 그 역할을 더 믿음직하게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최근 일본의 미일 합동사령부를 창설하여 대만 유사 상태에 대처하려 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대만 유사 상태는 자국의 유사 상태로 규정하고 응군의 역할을 맡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북으로부터의 위협을 막아야 하는데 대만과 조선반도에서의 분쟁이 순차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대만에서 먼저 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한반도에서 먼저 일어나가는 이게 아니고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말씀. 그럴 때 한미일 협력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일본에는 한반도 유사시에 한반도를 지원할 수 있는 유엔 기지 2개가 언제든지 지원할 수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한일 군사협력 강화는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선의의 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 번째 문제, 일본의 정권이 변화가 있을 경우에 한일 관계의 전망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질문인데요. 일본은 자민당이 정권을 잡든 민주당이 정권을 잡든 대외 정치 구조는 바뀌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일본 외교는 정치가 하기보다는 관료 조직이 하고 있으며 큰 틀에서 정책 방향이나 기본적인 가치는 있지 않았으며 아무도 문제는 한국에서는 정권 교체라기보다는 체제 교체가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큰 변화를 보이는데 그런 변화가 있어도 외교의 기본 틀은 기조는 바꾸지 않았으면 하는 게
일본이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한일 관계 어떻게 발전시켜야 하는가? 한일 관계 강화는 한국이 안보 및 경제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해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 동북아에서 자유민주주의 가치관을 공유한 일본이 국방이라는 기본적인 틀을 차치하고라도 현실적으로 한일은 협력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첫째, 한일 핵 위협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한국에서는 독자적 핵무장 문제를 심각히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국의 핵무장이 현실성을 가지려면 일본과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한국이 독자적 핵무장을 필요로 한다면 일본하고 동시에 둬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일본에서는 신비핵 3원칙, 이건 제가 앞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신비핵 3원칙을 주장하는 신자들도 있지만 필자는 핵 보유 3원칙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핵은 일정 기간, 일정 양,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양만큼을 보유하며 북한이 핵을 버리면 일본도 핵을 버리며 핵은 평화유지 수단으로 보유한다는 원칙입니다. 다만 일본이 독자적인 능력 보유는 한국과 동시적이 제일 바람직이며 실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북한이 근본 문제, 즉 인권 문제 해결에도 일본과의 협력이 절실합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가 지금까지 핵 문제에 집중, 대화와 제재, 당국과 채찍을 병행해가며 북한을 올려보기도 하고 화를 내보이기도 했지만 전혀 효과가 없었습니다. 원인은 국제사회가 북한이 핵을 버리면 선량한 국가가 되리란 착각에 빠져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근본 문제는 인권이며 정권이 도덕성 문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최근에 북한의 인권 문제를 클로즈업하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도 납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일본에 관해서도 인권 문제가 최우선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도 외교의 중심에 인권이 있다고 누차 말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인권을 전면에 내세워서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한일은 협력하여 헤쳐나가야 할 공동의 과제가 많습니다. 경제 분야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군사정보, 군사강국으로 발돋움하려는 중국을 견제하고 러시아의 제국주의적 야욕을 피하기 위해서도 한일 사이가 좋아야 경란이 세계 정세를 헤쳐나가려면 한국의 힘으로만은 불가능하며 한미만으로는 부족하며 한미일이 긴밀히 협력해야 완전한 상가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발표 내용을 몇 가지 제가 다음을 해요. 본문의 내용입니다. 리소테스 교수님께서는 최근에 북러 포괄적 동맹 전략 동반자 조약이 동맹 조약에 준하는데 유사시 북한이 핵무기로 한국을 위협할 경우 또 사용할 경우에 이 북러 조약 미국이 러시아를 의식해서 북한에 대한 핵 보복을 주저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현실에 김정은이 북한 경제문화를 헤쳐나갈 방법이 없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한국을 떼는 방법이 그에게는 가장 취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니냐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또 하나는 일본의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대외 정치 기준은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한일 관계에서 잘 나가다가도 오래된 문재인 위안부 이런 문제 이게 사실은 일본의 정권 변화에 따라서 한일 관계가 굉장히 파란을 그래서 우리 국민 여러분 우리 국내에서는 기시다 수상과 윤석열 대통령 정부 두 사이는 그래도 뭔가 봉합해 나가면서 한일 관계를 진전시키는데 또 정권이 바뀌면 또 이런 문제 그래서 이번에 정권이 바뀌더라도 과연 위안부를 가지고 우리 오래된 것 그대로 갈 것이 이렇게 궁금합니다. 또 말씀하신 그 세 가지 리스턴스 교수님의 세 가지 주장입니다. 일본과 한국이 핵 보유를 하자. 북한이 보유한 만큼 하고 북한이 핵을 버리면 일본도 버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점에 관해서 한번 일본에서 이 주장을 하셨을 때 학교에서 어떤 반응인지를 제가 궁금합니다. 또 하나 제가 궁금하고 여기 계신 모두 궁금한 것은 납치 문제인데요. 납치자 문제. 교수님은 지금 일본의 딴 납치자 문제가 아마 1년간 적용인데 일본이 납치자 문제를 북한과의 관계 개선해서 이렇게 화두를 정말로 납치자 문제가 그렇게 국내적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지 이런 것이 아니면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무언가 협상에 우월적 지위를 하기 위한 하나의 고리로 활용하는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미국의 입장에서 조윤정 교수님에게도 제가 질문을 최근 한반도 정세 변화를 진단해보고 전망을 해볼라. 두 번째는 한미동맹 강화가 한반도 또 북핵의
그리고 세 번째가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 당선된다면 한미동맹의 어떤 변화를 하는 마지막으로 한미동맹 방향을 어떻게 할까 내야지는데 조 교수님께서는 본인의 준비한 발전과 더불어서 앞서 중국과 일본 등의 발전의 능력 평가에서 알려주시죠. 여러분 조윤영 NH는 우선 기한자리 출연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사실은 회의에 나오는 기분입니다. 제가 사실은 지난 1년 동안 유럽의 로마에 가게 영구년을 다녀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영구년 모드인데 오늘 저희 송기훈 교수 오래간만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을 중국의 입장, 일본의 입장 들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심각성을 얘기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제가 내용 중에도 이제 지혜롭한 그림하고 여기서 얘기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이에 대해서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 얘기하면서 중간중간에 섞어서 말씀을 우선 이제 질문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 가지 송기훈 기사님 미국의 입장이라고 얘기하죠.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약간 섞여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의 입장의 생각이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또 표현해서 얘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지금 한반도 정세가 이제 두 분 교수님께서 굉장히 위험하신 냉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한중 관계다 라는 얘기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한 우려를 표명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제 도발적인 얘기를 하다 한중 관계에 위기를 가져온 당사자는 누구인가라는 거에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동아시아를 둘러싸고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이 국제 정세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기본적으로 미중 간에 있어 전략 경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미중 전략 경쟁은 어떻게 생겨났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럼 미국이 촉발했을까? 중국이 촉발했을까? 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이제 미국 그리고 우리의 생각, 학자들의 생각은 중국의 부산 60년대부터 생각해서 중국이 급속도로 경제적인 발전에 이제 도전을 해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인데 사실 9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의 생각은 중국이 동아 자유민주주의 국가들 특히 미국에 도전할 거라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즉 미국과 중국의 자유무역을 통해서 경제가 발전이 되면은 중국은 사회주의 떠나서 자유민주주의 학습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편입이 될 것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평화로운 동아시아, 평화로운 세계가 될 거라고 미국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쪽에 그것을 중국 유인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자유무역에 의한 자본주의 학습을 통해서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사실은 2000년대를 지난 중국의 급속한 경제적인 시진핑 주석의 강건한 리더십 이걸로 인해서 사실은 중국이 평화롭게 구성할 것이냐라는 생각을 해보니 그건 아닌 거죠. 평화롭게 구성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한 것이 오바마 대통령인데 여기에 대해서 대응이 시작이 된 거죠. 얘기하는 재균형 정책이라고 시작을 해가지고 이때부터 이제 그걸 억지하려고 하는 정책이 나왔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중국 억지가 아니라 사실은 미국이 동아시아에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사실 그전에는 유럽, 중동 이런 국가에 보다도 많은 정책을 구사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중국이 굉장히 강대해지고 있더라 그러면서 다시 돌아와야겠다라고 하면서 재균형, 균형 정책 예전에는 이제 파워 밸런싱이라는 걸 예고를 쓰는데 재균형이라는 것은 다시 이제 중국을 제어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재균형 정책을 피면서 시작이 된 거고 트럼프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좀 어찌 보면은 강경한 대중 억지 정책을 알아보는 거죠. 이것이 인도 태평양 정책. 맨 처음에는 인도 태평양 부상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이 보다 더 구체화되면서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고 나타났습니다. 그것을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인도 하와이에 있는 태평양 이것이 사실 인도 태평양 사령부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결국은 군사적으로 중국을 이제 나가고 보는 거죠. 근데 사실은 좀 그 얘기를 하다 보면 너무 길어지니까 제가 여기서 끊고요. 사실 이러한 이 미중 간에 있어서 전략 경쟁 중에서 보면 평가적으로 부상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코로나 팬데믹 즉 전 세계를 덮친 전염병이 모든 국가들이 공경스러운 이슈가
그럼 어떻게 합니까? 국가들이 협력을 해서 이 문제를 벗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처음의 장면을 여러분들 서로 미국 책임 전가를 하시죠. 그러면서 사실은 미중 간에 있어서의 전략 전쟁이 하나된 것이 아니라 협력으로 벌어진 것이 아니라 격화되는 그런 과정을 격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상황이라는 것이 사실은 전염병 이슈고 보건병 이슈고 같지만 실질적으로 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그것이 어디까지 왔냐? 사실은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까지만 해도 푸틴이 과연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어?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아닐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우크라이나를 침공합니다. 즉 푸틴은 이 팬데믹 상황을 이용하고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자신의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한 전쟁을 시작을 한 것이라고 보죠. 그래서 결국 미중 전략 경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여기에 따른 중동 전쟁,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한반도를 상당히 어렵게 만드는 상황으로 만들어졌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즉 이런 상황 속에서 한미국 북중러 삼각대라고 얘기하는 거죠. 삼각함락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북러가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중국이 사실은적인 이 연관성은 사실은 운동군으로 들어있는 것이 많습니다. 사실 한중간에 가깝다라는 일중간에 가깝다는 것이 아니라 북중러가 사실 밀착되어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러한 신냉전이라고 하는 것은 남방 삼각관계, 북방 삼각관계라고, 여기에 이제 동맹 이슈, 이러한 삼각관계가 실질적으로 연대를 이루면서 대척점을 이루게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한반도를 위협에 만든 상황에서 우리의 선택은 무엇이냐고 보면은 동맹일 수밖에 없겠다라고. 결국은 지금 상황이 한반도에 대해서 대정책의 변화가 있다고, 실질적으로 변화를 겪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지만 이것이 사실은 팬데믹을 거치면서 어쩌면 지연되었다라고. 이것이 이러한 상황을 더 심각하게 생각한 지금의 시점에서는 어찌 보면 동아시아에서의 국가들의 협력과 동아시아 안보 공동체 이슈들을 중요시 여겨야 되는 과거의 거버넌스 이슈, 이러면서 20세기 인터넷에서 21세기 넘어오는 자연협력체가 구성이 되어야 될 것 같지만은 실질적으로 전략 경쟁 속에서는 다를 수밖에 없는. 그럴 때 미국이 한국에게 결국 이 동맹 이슈가 이제 중요해지게 되고, 즉 동맹이라는 아시겠지만 군사, 그리고 동맹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한 국가가 어느 날 갑자기 강대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는 정착 선택해야 할 일이냐? 동맹일 수밖에. 한순간에 힘을 내릴 수 있는 건 동맹밖에 없습니다. 어떤 기대도 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동맹이라는 것이 중요한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미동맹은 기본적으로 동아시아에 있어서 가장, 여기에 이제 기본적으로 미국의 입장에서는 미일동맹을 추구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미국과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험난한 과정을 겪었지만 오랜 기간 신뢰를 구축을 해온 동맹, 거기에 우리 한미가 협력을 한 한미의 가자미를 가져왔다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중러의 밀착에 대해서 한미일이 되어 최근에 있어가지고 한미동맹, 한미일 캠프 데이데이 이런 것들이 이제 대응책으로 나와 있다고 봅니다. 결국은 이러한 상황 속을 맞이하는 것은 중국의 부상, 그리고 여기에 대한 한국과 미국과 일본의이라고 볼 수가 있으면은 어디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고 기차적으로 보게 되는 건 기본적으로는 여기에 대응할 수밖에 없는 중견 국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대국의 환경장면 속에서 우리는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한미 동맹이 강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중요한 상황은 북한의 변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7차 핵실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궁금한 건 언제 7차 핵실험을 하는 거일까요? 라는 이 단기적인 이슈들이 좀 많이 오는데, 요새 상당히 이제 미국의 대선 이슈와 맞물려서 많이 오는데, 결국은 과거의 6차 핵실험까지 했을 때 북한의 핵실험은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필요성과 기술적인 필요성의 가운데 있는 중요한 타이밍에 핵실험을 하게 됩니다. 결국 언제냐? 지금 기술적으로 엄청 필요한 상황, 정치적으로 언제냐? 사실은 이 대선 전에서 그 타이밍을 노리면서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고, 그러한 이 핵전 그리고 미사일, 이런 흔히 얘기하는 이제 북한의 이제 핵전력의 강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가장 위협을, 앞서 많은 선생님들이 얘기하셨지만 두 번째 김정은에 있어서 이게 아버지 김정일까지만 해도 우리끼리였습니다. 통일은 우리끼리 하시라는 건데, 저는 기본적으로 천안함이 터지면서부터 폭침 사건이 나면서 북한은 이미 두 개의 한국으로 시작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와중에 이제 한국에 대한 북미 간의 관계를 개진시키기 위해서 두 개의 한국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드러내지 않은 거라고 보고요. 지금에 와가지고 모든 언로가 막혀있는 상황 속에 대화형이 막혀있고 뿐만 아니라 본인들은 지금은 한국 고도화를 통해서 앞으로의 군사 전략을 위해서 결국은 두 개의 한국으로 갈 수밖에 없죠. 즉 무슨 얘기냐? 핵을 사용하는 거에 있어가지고의 김정일까지는 미국을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렇지만 지금은 없다. 그 어떠한 남한을 포함해서 핵을 사용할 수 있다고 공공연히 얘기합니다. 즉 뭐냐? 두 개의 한국이라고 얘기해야죠. 저희 적대국이라고 얘기해야 핵을 사용할 수 있는 명분이 제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핵 전략적 측면에 있어가지고 우리는 한미 동맹을 강화시 과거에 맺었던 작년 이쪽 동맹 70주년을 맞이해서 맺었던 워싱턴 선언 그리고 캠프 데이비드 선언 이를 통해서 미국과 한국이 억지 전략을 강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되느냐라는 고민도 있는데 사실은 트럼프의 당선을 열고 있습니다. 즉, 실제로 그렇지만은 트럼프와 바이든 어떻게 보면 이제 카멜라 하리스가 이제 대통령이 될 경우에는 바이든의 입장을 할 거라고 해서 별 걱정을 안 하시는데 하지만 트럼프가 됐을 경우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데 트럼프는 정확히 얘기해서 비즈니스맨, 국익, 장객 이익을 얘기하는 겁니다. 동맹 해체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결국은 국가의 이익을 얘기하고 있는 걸 맞물려서 이거 적절히 대처하면 되는 것이죠. 유효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1분만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미동맹을 어떻게 발전하면 좋겠냐라는 건데 현재 상황을 우리가 우려하기보다는 한미동맹 강화를 통해서 이 상황을 때처럼 앞서 말씀대로 동맹 간 중요한 핵심이라고 마지막으로 이 군사 동맹을 어떻게 경제하고 중요한 이슈들인데 그걸 다룰 수 있는 경제 동맹을 만드는 것이 되면서 아시아 전 세계 감사합니다. 조윤영 교수님은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작용한다. 또 하나는 본문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미중 전략 경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은 우리의 입장에서 동맹의 중요성을 각인시키는 사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미국의 안보 공약이 상황에 따라 떨릴 수도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씀하시는데 또한 설명. 예, 마지막으로 우리 서동주 유라시아 정책연구원 원장님이신데요. 역시 한반도 정치를 어떻게 보고 평가하는가, 물론 러시아의 시각이 아닌 한국의 입장이지만 자연한 러시아를 전문한 입장에서 러시아의 시각을 한번 보시면 좋겠고, 북러 접근이 동북아의 한반도 진양, 그리고 북러 관계 전망, 그리고 한러 관계 발전의 방안, 네 가지에 대해서 15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서동주 원장님 오늘 박수 한번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의미 있는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제 전공 분야는 크게 보면 국제정치, 유라시아 질서이기도 하고 러시아 정치 외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러 관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먼저 네 가지 질문에 앞서서 사실 블라디미르 푸틴이라고 하는 이 대통령 지금 세계 질서를 움직이는데 핵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이는 72세고 1952년생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5기의 집권을 출범을 했습니다. 지난 5월 7일 날 했고요. 한 것 중에 제일 먼저 외국 순방을 합니다. 지금 ICC에 기소되어 있지만 그래도 중국을 제일 먼저 갔고요. 그 다음에 간 나라가 벨라루스입니다. 벨라루스 가까운 나라고, 그 다음에 우즈베키스탄을 갔고, 그 다음에 간 나라가 북한하고 베트남. 그래서 간 나라 한 번씩 이렇게 다 가다가 북한 같은 경우는 북한을 들렸다가 베트남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이런 그 외교 행보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푸틴 대통령이 나름대로 국제 질서, 현재 보는 이 재편의 질서를 보는 시각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는 카자흐스탄 그리고 아제르바이잔을 얼마 전에 갔죠. 그리고 지금 아마 9월 3일이면 이때부터는 몽골을 갈 예정. 이런 식으로 국제 질서의 재편을 나름대로 이제 러시아는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다급적 새로운 세계 질서를 구축해보자. 이제 이거는 미국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국적인 체제가 점차 그 쇠퇴하고 있다는 그런 인식의 맥락 속에서 자유나라들의 국제적인 영향력을 유지해보려고 하는 그런 맥락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제기구 편에서 보면 여러분이 브릭스라고 잘 알고 10월 달에 까잔에서 이번 행사를 치릅니다. 가장 크게 자기가 외교적으로 부각될 수 있는 그런 예로 삼고 싶습니다. 이런 그 부분 중에서 그러면 이제 네 가지 질문 중에 한반도 정세를 어떻게 보고 저 같은 경우는 한반도 정세를 보는 데서 크게 두 가지가 동시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그 글로벌 질서, 유라시아 질서, 동아시아 공보가 한반도로 이어지는 외부의 국제정세의 큰 틀 속에서의 한반도 정세 맥락을 하나 파악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내부적으로 우리 입장에서 남북관계 그리고 한반도하고 주변 국가들 간에 이런 것들이 이제 함께해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그러면 국제 질서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런 것은 아까 축사라든지 다른 말을 통해서 다 나왔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미중 간의 전략 경쟁, 패권 경쟁한다는 것이죠. 거기에 러시아도 함께 끼어서 해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대전환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글로벌 AI 생태계 구축이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국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의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듯이 퍼드라든지 포커스라든지 IPEF라든지 또는 뭐 중국몽 또는 1대1로 이런 것들이 다 함께 복합적으로 정책이 연결돼가면서 현재 질서가 진행돼요. 그 중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불확실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이거를 초불확실성 시대라고 저희들이 표현을 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상대적 국력이 차이가 있는 바로 그 시대의 시대적 전환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가 성세를 좌우하는 어떻게 보면은 전환기점에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제 큰 틀에 있어서의 국제정세 맥락이고요. 한반도 정세는 이미 뭐 앞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다 평가를 했지만 북한 같은 경우는 핵 개발하면서 경제나 또 국제적 고립 상태에 좀 있고요. 그 다음에 김정일 권력 공고화해 나간다고 하면서 뭐 자력 인생 강조하고, 그 다음에 지방 발전, 이체적 체크고 그렇지만 아직 성과가 늦을 수 있는 상태였죠. 그리고 이제 다른 한편을 보면은 최근에 와서는 민족 개념을 부정하는 적대적 국가를 내세우면서 지배매설하고 관계 설치해가지고 국경지대에 물리적 단절을 시도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북관계는 여전히 경색된 그런 가운데 한국자들 간의 대화라든지 소통이 단절된 상태에 군사적으로 엄중하게 대처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이거에 대한 대응으로서 나온 것이 뭐 여러분들이 이미 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한미동맹 강화하고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나 그다음에 프리덤 에피 등 연합군사 실시하고 아니면 확장 목적력 강화하고 그다음에 핵 협의 그룹 운용 뭐 이런 거 대응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북관계에 있어서 가장 국제사회에서 최근에 좀 이슈가 됐던 것이 일론 머스크가 자기 계정에다가 남북 간에 있어서의 반중에 눈빛이 서로 다른 대비되는 거를 한번 올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한 나라의 발전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대비되는 롤 모델을 국제사회에 표현하는 것. 그래서 앞으로 우리들 입장에서는 향후 남북관계를 보고 잘 개선해 나가고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 발전을 기도하는 과제가 남아있고 두 번째 이제 나왔던 것은 국로 접근이 요즘에 있다고 하는데 정부가 한반도에 미칠 영향은 어떨 것인가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다. 사실은 북한하고 러시아의 관계는 지난 예전에도 한번 작년 9월에 보스토친에서 한번 만났죠. 두 번째 만난 겁니다. 이번에는 이제 직접 평양에 가서 6월 19일에 만났는데 이때 나온 조항이 총 23개의 조항인데 관계 자체는 국로 포괄적 물량 동반자 관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군사동맹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지는 않은데 제3조하고 4조에는 사실상의 우리는 사실상이라는 단어를 쓰죠. 사실상의 군사동맹에 해당되는 그런 조항입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국로간은 왜 이럴까요? 사실 여기에는 이제 세 가지예요. 분석을 하려면 뭐 서로 어떤지를 좀 봐야 되니까 세 가지 점이 이제 있는데 하나는 혹시 그 우크라이나 전쟁,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소모전 현상을 벌이고 좀 오래 가고 있는 그런 중이죠. 두 번째 이것이 이제 반영됐다고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서방이 러시아에 대해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미국을 포함해서 북한 역시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을 통해서 제재를 받고 있죠. 그래서 이런 제재 국면에 있어서 동병상련 비슷한 것이 있으면서 이걸 무력해 보려고 하는 서로 일치된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가서는 북한하고 러시아는 현재 국제 질서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서로 일치된 신냉전이라는 단어를 함께 쓰면서 소위 말하는 미국 주도의 단극 제재나 이런 것들을 소위 말하는 타개해 나가려고 하는 수정주의적인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신냉전이라는 단어는 아까 우리 재한국 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중국에서는 이 단어 쓰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이제 소위 미국하고 현재 중국하고의 관계는 작년 11월 달에 이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관리되는 경쟁 구도입니다. 서로 완전히 대결이 아니라 신냉전이 되지 않으면서 그래서 북한하고 러시아 간에 있어서 이 관계에서도 중국은 약간 다른
그 입장과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이런 측면들도 이제 저희들이 뭐 정말 의견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이 한반도나 안전에는 당연히 부정적인 역할을 미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크게 봐서 세 가지인데 하나는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인데 대북 그 제재 패널에서 철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제재를 무력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두 번째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뭐 언론을 많이 보고 있듯이 첨단 기술 이런 것의 협력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한미일 안보 연구하고는 해결 양상을 강화시켜가게 되게 하는 그런 보인다라고 하면 이제 또 하나는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사실은 북한은 러시아에 완전 올인한 상태라고 우크라이나하고 단절 분교를 이 중에 하나가 필소리라는 자포리아 루안스크 통해서 지금 4개를 병합을 했는데 그 병합을 인정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러시아에 몰입이 돼서 다 올인하는 그런 전략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런 입장을 받아들이면서 자국을 활용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아직 한계는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중국하고의 이 묘한 관계 속에서 보이는 그런 틀을 잘 보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러시아가 역설적으로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점점 포함해서 우리 말하는 기존의 한도 관계에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대외 의존이라고 할게 좀 더 보이고 있는 것도 스스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북러 관계 전망은 어떻게 될까? 저희들이 이제 학술적으로 볼 적에는 이게 뭐 그 국제정치의 구조적인 요인 뭐 이렇게 따져갖고 무슨 특권적인 이런 걸 얘기하기도 하고 지도자 변수를 좀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가 전략하고 정책을 얘기하고 마지막에는 실질적인 이익이 되느냐, 국익이 되느냐 뭐 이런 것들 따라서 양국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데 현재로 봐서는 북러 관계 중이라는 미러 간에 있어서의 갈등과 대립이 이건 사실 이거는 트럼프가 되든 아니면은 페리스에든 관계없이 아마 당분간은 미러 간의 갈등과 대립은 계속될 것이라고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기어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 다음에 서방의 대러 제재 이런 것들을 위해서 북한하고 러시아 간의 긴밀한 뭔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평가해 볼 수 있는 하나의 특이점은 그 관계를 아까 표현할 적에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포괄적이라는 것이 많은 부분을 함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단순히 뭐 군사 기술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식량이나 에너지 자원을 지원한다든지 실제로 옛날에는 인도적 지원에서 옥수수라든지 이런 걸 많이 지원한 게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저쪽 그 두만강이나 나제나산 중심으로 러시아 경제 물류 이런 거를 협력한다든지, 그 다음에 군수물자 있는 분로의 어떤 인프라 구축한다든지, 특히 북한 노동자를 러시아에 빼놨다든지, 유학생이라든지 이렇게 바꿔서 한다든지, 어쨌든 이런 식으로 보이고, 또 관광도 활성화 지원자, 그 다음에 뭐 사이버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아마 뭐 광범위하게 서로 인사교류라든지 또는 많이 해나가는 모습은 보이고, 근데 이제 북한 내에서도 이거를 받아들이거나 경제 상황으로 가서 어떤 가시적인 효과를 그거는 계속 미지수로 그럼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가서 그 한러 관계는 그러면 어떻게 발전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현재 한러 관계가 어떤 수준에 있다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한러 관계는 1990년부터 됐으니까 34년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가 졸업 수업 통상교육 체결한 지 100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적인 연유나 의미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러우 전쟁 또 북한과의 긴밀한 이런 관계 속에서 서로 관계 상태는 상당히 안 좋고 가장 안 좋은 걸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속에서 한국과 러시아는 서로에게 강약점을 갖고 있는 전략적 지렛대와 카드를 두고 서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에 이제 관리 외교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한국 같은 경우는 러시아 입장에서 가장 들어온 게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한미일 군사연대를 강화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긴장하는 요소, 러시아에 대해서 추가로 또 단독 제재라든지 이런 부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대신에 이제 러시아 입장에 가서는 우리가 이제 민감하게 받아들하고 일단 가까워지는 거고, 유엔 안보에서 대북제재 무력화한다. 그다음에 뭐 미사일 뭐 이런 것들 또는 핵에 관련된 핵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거, 아니면 뭐 우리가 얘기하는 첨단 군사 제공한다든지 무기고 제공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 주의해야. 그래서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큰 것이 지속이 되거나 아니면은 지금 세계 질서 재편이라고 하는 이런 특징들이 꽤 변화되지 않으나 저희 한러 관계는 계속해서 어렵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하고 러시아 관계는 지난 34년 동안 서로 무역고라든지 이런 것도 250달러 이상 받고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까지만 일어나도 거의 일방적으로 한국이 북한의 시도 관계에 밀접한 그런 상태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또 실제로 저희 한러 관계를 통해 가지고서 북한에 대한 어떤 리버레지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보완성을 갖고 있는 그런 활용을 해서 더 이상 관계 악화를 하지 않는 여러 가지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런 부분에서 뭐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정책적인 측면에서의 군사안보협력법 위하 수준 모니터링 한다는 거, 독자가 들어갔다가 검토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아마 우리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고, 단기적인 측면에서 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군사 외교 뭐 아주 강경한 그런 부분들보다는 공공외교라든지 전문가의 상호 소통이라든지 그다음에 차세대가 현재 러시아 내에서의 젊은 세대 우리 한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고 한국에 대한 소위 배우는 것도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강점이 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문학이나 역사라든가 예술 이런 부분들을 함께 해가면서 조금 더 큰 시간, 미래의 시각을 바라보면서 한국관계를 잘 관리해 나갈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걸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미 관계가 이건 거의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관리를 해야 된다는데 제가 사실은 가장 생각하는 것이 지난 2월에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의 유엔 전문가 감시 패널 대북 제재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를 전문가들이 관리하는 체제가 4월로 종료됐어요. 뭐들로 말하면 러시아가 자기도 찬성했던 대북 제재를 무력화 하고 대북 제재가 제대로 이행된지 여부 감시하는 전문가 별도 없애고 북한 무기를 수입해서 실제로 전투에 사용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정부는 지금 우크라이나에 살상용 무기를 수출하냐 마냐 이것을 때로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니 이것이 물론 위기 관계는 해야 되지만 러시아가 우리가 이렇게 유화적으로 한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한미 관계 것인가. 저는 칼럼을 썼을 때 러시아가 유엔 전문가 패널을 유명무시다 이런 거 생각해도 우리가 지금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국민의 95%가 동아일보 여론조사의 결과에는 95%가 전술 핵무기의 재배치를 찬성하고 사실 핵무기도 90% 이상이 찬성. 이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비핵화 원칙을 복수하면서 대북 제재를 해서 강아지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 그것을 원천적으로 흔드는 이 러시아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이렇게 보면 유화적인 범한 평화 위기관리적인 이것이 과연 통일돼가 저는 당시에 국민이 정말로 전국적 모험기에서 러시아를 뜻하는 저는 개인적 생각 이런 상황에 지금 제시하신 그 위기관리가 과연 한미 관계에 도움이 돼 다시 한번 다음에 자, 네 분의 토론하면서 나름대로 정리가 되고 또 문제점이 발견되니까 먼저 제안문파 대표께서 7분 정도. 네, 방금 전장님께서 네 가지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걸 다 대답하는 7분에 아주 간단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아울러 우리 전영 교수님이 그 발표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 첫째, 우리가 중국하고 북한 양국 사이에 우리가 중국에서 항상 어정쩡한 접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앞으로 양자관계를 새롭게 수립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근거는 뭔가 하면 우리가 국가를 대표하는 외교부가 동맹이 아니다. 한데 동맹 조약은 법적으로 존재해가지고 해마다 그날이 돌아오면 7월 10일이 돌아오면 특전을 보내보고 또 5년, 10년 이런 끝날에는 5.19 대표단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국제법적으로 분명 존재할 때 매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국민들한테 또 혼란을 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북중 이 동맹 관계를 명확히 하라. 아주 모호하게 하지 말고 명확히 하라. 그래서 심지어 뭔가 명확히 한 경우에는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에도 제재도 포함한다. 왜냐면 미국이 다 잘 아시지만 미국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언제 제재를 했어요? 다 번째했어요. 그것이 동맹이지. 동맹이 아니라면 핵이라든지 수도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북한에서는 중국이 유엔 제재에 거기 구애받아가지고 주고도 안 주고 지원도 안 하고 이랬는데 지금 러시아에서 지금 자꾸 이걸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국도 이런 걸 그래서 그게 이걸 개선해야 돼. 9년도에 75주年이니까 이걸 계기로. 그래서 우리가 북한을 이룰 때는 한반도에서 중국이 영향이 없었던 이렇게 봅니다. 이거 첫째, 시간 상황이라 더 정해 못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국은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밀접해지면 중국의 어떤 부담도 든다. 사실 중국은 지금 북한이 기대하는 것만큼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북한은 중국에 대해서 엄청난 지원을 해줄 걸 바라고 있어요. 90년대 중반에는 중국이랑 한꺼번에 그때는 중국은 유효하지 못했는데 한꺼번에 쌀 몇십만 톤, 비료 몇십만 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중국은 도저히 그렇게 줄 수 없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중국의 국무위원회가 북한 방문하면 쌀 2만 톤 지원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지원이냐 하고 그러면 우리는 대만 가. 그래서 대만을 가서 지원받았어요. 그러면서 대만에서 뭐는가 우리는 3만 톤을 지원해주겠지만 당신들과 협정을 맺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북한이 그러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위반하는 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감히 그렇게 못해가지고 그래서 중국에서는 바빠서 이듬해부터 북한의 무호가에 이거 제시치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에서는 그 윤석열 정부의 대미국 그 외교, 편향 외교를 했는데 저는 좀 부드럽게 쓰느라고 편향 외교를 했는데 사실은 친미 친일 이런 외교죠. 그래서 이거 제가 보면서 친미 친일 괜찮다. 특히 친미는 우리가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한국하고 미국이 그 동맹국가인데 이거 우리가 한국과 수교를 할 때도 반대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친미는 하되 뭐 반중까지는 할 필요 없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 과거에 보수정권 이명박 정권 때도 우리는 이명박 정권 보수정권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2008년에 한중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었어요.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도 그 중국의 외교부의 정관회가 지금이 중한관계가 역사상 제일 좋은 시기다. 그것이 2014년 그 전이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 더 많은 것도 없었고. 그래서 이렇게 경제적으로 중국에다 이걸 하면서 미국이나 안보에다 이걸 하면서도 이 외교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완전히 중국에서 지금 지금 인재 리드라인이가 뭔가 제 생각에는 한국의 리드라인은 남중해 혹은 대만 이 문제에서 아주 실질적인 어떤 행동으로 나갈 때 지금까지 말을 많이 하는데 말로는 괜찮아 행동까지 옮기게 되면 그거는 그 중국의 리드라인 넘지 않겠는가. 그래서 어쨌든 지금 금년 5월에 지금 한중일 정상회담도 했고 좀 어떤 모멘텀을 찾아가지고 미국과 그렇게 싸우면서도 계속 거기 대왕이 있잖아요. 한국과도 그럴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국이 대만 문제에 대해서 어떤 전향적인 이런 이야기 한마디라도 그것이 중국에 좋게 받아들여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전희정 교수님께서 방학에서 계속 삼각이 되는데 심지어 북방삼각, 남방삼각 중국에서도 백산지역, 난산지역 하는데 사실 저는 요즘에 쓰는 논문에서도 항상 그래 중국은 북중러 삼국 연대에 묶이고 싶지 않았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북한은 도박,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략 이래가지고 국제적으로 악마화되지 않아요? 그럼 중국이 거기에 같이 묶여가지고 악마화되게 사실 저는 지금은 제가 제일 처음 한국 와서 이걸 제기할 것 같아요. 요즘은 거의 다 받아들이는 같은데 그래서 중국은 사실 북한하고 러시아의 악마가 반대에 묶여서 악마되는 걸 반대합니다. 그러나 양자 관계는 그대로 러시아 관계는 반대하지 않아요. 그리고 북한과도 관계는 잘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지금 북한과도 사실 한국에서는 아주 신경 쓰고 있지만 지금 북한하고 지금 동맹관계 조약이 있지만 우리가 중국에서 북한에다 군대를 파견하고 있어요. 북한하고 연합 군사 훈련을 하고 있습니까? 북한에다 무기 수출합니까?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처리를 이렇게 그 관계 처리를 하는 데는 한국이라는 여기에 대한 어떤 배려도 있지 않겠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에 가서 무기도 수출하고 그러면 마치 러시아가 지금 무기다 무기 줘도 한국이 불쌍하지 않아요? 중국에서 그러면 한국이 그걸 못 받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도 한국은 좀 알아야 된다. 그게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7차 핵실험 얘기를 했는데 혹시 미국 대선 전에 대선에 좀 영향을 주려고 하지 않겠는가? 네, 저는 부정적이에요. 왜냐하면 중국이 7차 핵실험을 막아주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정은이 왜서 본인들이 모읍니다. 핵실험을 하려고 했으면 오지만 모읍니다. 그러니까 오지 않으니까 오히려 핵실험 하려고 오지 않는 이렇게도 생각되지만은 이 핵 문제에서는 중국의 태도가 아주 명확합니다. 절대적으로 맞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북한이가 핵실험을 다시 할 경우에는 중국이 또 다시 김정은 집정 초기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김정은이가 왜서 초창기에 그렇게 했는가 하면 북은 아직 그때 두 차례 핵실험을 가지고 이 그 무기 완성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는 중국과의 관계를 잠시 제쳐놓고라도 내가 먼저 기술적으로 핵 무기를 제거해야 된다. 이렇기 때문에 억지로 안내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2012년 초에 등장해가지고 18년에야 중국 처음 왔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얼만큼 핵에 대해서는 민감하고 반대한다는 걸 거기서 알거든. 그리고 만약시 핵실험을 한 뒤끝에 중국 방문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그 다음에 중국 와서 또 방문하고 돌아가서 여러 가지 지원도 받고 신빙 수석하고 포옹도 하고 돌아가서 핵실험을 하게 되면
우리 멘트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이거 지금 잠자코 중국 안 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심스러운 게 우리 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에서 핵실험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뭐는 자체는 이걸 또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핵심 문제는 우리 조 교수께서 하고 제가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아까 우리 강 교수님이 한중 수교문에서 중국의 대만, 중국 일부러 간주하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을 정리해야 된다 했지만 그 오전 이렇게 돼 있어요. 중국은 한반도가 조기에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것이 한민족의 영원임을 존중하고 한반도가 한민족의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걸 지지한다라고 한중이声明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중국은 한반도가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걸 지지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은 우리 통일을 염원합니다. 한반도의 남북이 통일된다는 것은 현상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현상의 변화, 통일을 염원하는 한국이 중국의 현상 변화를 반대할 수가 없지요. 중국의 통일을.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본문에서 강 교수님은 우리 대통령이나 우리 정부의 어떤 고위 인사가 중국의 그 현상, 중국과 대만의 현상 변경 시도를 절대 반대 입장을 취했다는 것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분명히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우리 정부는 무력에 의한 현상 변화를 반대하는 것이지 평화적인 현상 변화를 반대할 이유가 없죠. 우리가 스스로 한반도의 현상 변화를 원하는 통일을 염원한대요. 그런 측면에서 요즘 강 교수님께서 특히 중국의 학계뿐만 아니라 정계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는 강 교수께서 분명하게 오는 인정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중국의 현상 변화, 평화적인 현상 변화를 우리가 반대한다면 나중에 한반도의 남북한 통일할 중국의 지지를 어떻게 우리가 기대할 수 있어? 다시 또 뒤집어 말하면 우리가 무력적인 통일을 반대하기 때문에 또 한중 수교 상황에서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중국이 지지한다 했기 때문에 우리 역시 중국의 평화적인 통일을 지지한다는 것을 분명히 한번 이거 나중에 한번 종합토론. 예, 네, 손 박사님께서 4가지 문제 지적하셨는데 나는 조약 맺은 후에 북한이 핵 사용하거나 핵으로 한국을 위협했을 경우에 미국이 북러 조약을 의식해서 좀 보복을 주사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이 주장은 좀 결론만 여기에서 듣기에 좀 과격하게 들리는지 모르는데 북한이 도발은 언제나 흔히에서 아주 상상을 초월하고 교묘하거든요. 근데 북한이 핵을 어디 진짜 핵을 이렇게 쏘거나 이런 것보다는 어떤 국지적 도발로 애매한 상황을 조성했을 때 이게 유엔을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틀림없이 러시아를 북한은 편들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 이미 손해봤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핵으로 뭐 한다면 러시아도 핵 대국이니까 아마 러시아하고의 대치 상황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취지는 북러 동맹 조약이랄까 북러 포괄적 동반자 조약이 이런 의미에서도 주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한국 김정은 정권이 지금 살아남을 방법은 한국을 맺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제가 얘기했어요. 발제라 해서 제가 좀 과격한 얘기했는데 맺을 수 없어요. 북한이 지금 능력이나 상황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이 한국하고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북한 정권이 정책 전환을 완벽하게 하지 않으면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통계 숫자 같은 건 들지 않았지만은 예를 들어서 북한의 전력 생산 능력 말이에요. 90년도 수준보다 낮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전력 시설을 이제 다시 수리해서 쓰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고 파업이든가 이런 몽땅 새 거를 바꿔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상황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제 상황이니까 모든 시설이 그렇다고 보면 돼요. 철도도 그렇고 기반 시설도 그렇고 전력도 그러니까 지금 이 김정은이 이런 상황을 그냥 끌고 나가게 되면 멸망하는 길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유일한 방법은 한국을 뺐든지 한국하고 적을 삼는다고 했으니까 그 방법밖에 없다는 것은 김정은이 지금 근본적으로 정책 전환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길이 없다. 그래서 이런 취지고 이번에 외교 정책 기조 이게 변하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한일 관계는 이전 후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고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란 한일 국교 정상화 후에 기본 틀은 제공은 변하지 않았거든요. 그 양국 관계, 특히 그 안보 분야에서는 한일을 언제나 굳건하게 같이 서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삐걱하고 문제가 생긴 게 문재인 정권 시절이라고 생각해요. 일본에서는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취지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레이다 쇼샤하고 지소미아 이걸 파기한 배경은 문재인 정권은 북한보다 일본을 적으로 삼고 있지 않느냐고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만 일본은 왕유백서에도 한국하고는 가치를 공유한 우방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 가치 공유라는 언어를 내버렸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왔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발제문에서 얘기한 거는 한국에서는 좀 그런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일본은 예를 들어서 노다 민주당 정권이 한 두 번 정권 잡은 적이 있죠. 그런데 민주당 정권 때 한일 관계가 좀 나빴어요.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 상륙도 하고 그랬지만 기본적인 틀은 민주당 정권이든 자민당 정권이든 바뀌지 않았다. 다만 정치가들이 일본의 표 이식하고 여러 가지 바른 정치적 발언을 하고 이래서 미디어가 그걸 크게 과장하고 이래서 한일 관계가 양 문제 생겼지만 기본적인 방향은 지금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한일 관계에 특히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금 한국에 작년에 696만 명이 일본 방문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미디어 환경이 바뀌어서 마스메디아가 보도하는데 휩쓸려 가지 않고 자기들로 진상을 파악하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한일 관계는 그렇게 정권 변화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핵 문제에 관해서 일본의 정세를 제가 반영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최근에 들어서 핵 문제에 대한 논의가 좀 시작되고 있어요. 일본의 한국 대사관 공사 진행 분인데요. 가네하라 노부카츠라고 그 사람이 최근에 일본은 신비핵 산문칙을 주장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일본 조간신문에 칼럼 써서 일본만이 핵이 없어도 되느냐 하는 이런 칼럼을 썼는데 반대하는 반응이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취지가 오늘 발제문에 얘기한 것과 거의 비슷한데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 농판 교수하고도 제가 조금 전에 사석에서 좀 얘기했는데 한국하고 일본이 핵 무장한다는 게 중국이 제일 싫어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도 있어요. 한국하고 일본이 핵을 진짜 가지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한국하고 일본이 진짜 그렇게 나오면 중국이 북핵에 대해서 좀 더 진취적이고 진정으로 북핵을 막으려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 장 교수님은 중국이 엄격하게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통계 숫자를 보게 되면 지금 북중 무역이 전 세계 북한이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하는 무역이 97% 가까이 하락해요. 그러니까 중국이 없으면 북한이 살아남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진정으로 북한 핵을 막으려고 국립국가가 관계되는 모르지만은 그렇게 하게 되면 북한을 움직일 수 있지 않냐 하고 저는 옛날부터 그냥 생각하는데 그런데 지금 중국은 기본 정책이 북한 얘기도 그렇게 설득되어 있지만은 북한이 무너지는 걸 바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히 살려두고 그리고 또 북한이 핵을 어느 부분에 묵인함으로써 한국에서의 핵무장이라든가 미국을 견제하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지금 엄연히 현실은 핵을 가지고 있는 건 북한이니까 진짜 중국이 한국, 일본, 미국처럼 엄격히 북한을 핵으로 핵벌이라고 한다면 가능하지 않냐. 그리고 그거를 이제 중국을 진정으로 움직이려면 한국하고 일본도 가슴하고 이렇게 해야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제 아까 장 교수가 어정쩡한 태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확실하게 북한 핵을 버리게끔 하면 그건 북한이 살아남는 길도 되고 동북아 평화에 아주 좋은 그런 환경이 조성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건 우리 조현현 교수님. 네, 두 분 저희 강력한
있어서 지금 말을 좀 받아서 문제 이슈에 관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중국은 굉장히 좀 북한의 비핵화 핵무장에 대해서 좀 굉장히 좀 해체하려는 강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문제가 이제 동아시아에 가는 한미 중에 푸틴이 이 전쟁의 질 가능성에 대해 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해서 항상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 거 볼 때 이제 핵 무기라는 얘기를 사용에 대한 것이 근거 사항인데 사실은 푸틴은 그 근기를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세계적인 지도자인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북중 관계와 북러 관계에 있어서 리트머스 시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북러 관계를 믿고 러시아를 믿고 북한이 사실은 핵실험을 아주 대선 전후에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나 하고요. 중국 눈치를 좀 심하게 본다 그러면 좀 제할 수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항상 어디가 가깝냐 북러 밀착에 대해서 우려하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 핵실험이 미국 대선 전에도 할 수 있지만 이제 대선 전후에 있었습니다. 대부분 미국 그 행정부가 어느 정도 이제 기능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한 6개월 이상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그 무왕장 혼란한 이 전환기 상황을 맞이해서 북한이 전에도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실험을 한다면 후에 또 하나는 이제 말씀드리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러시아 입장과 러시아를 믿으면 지금 북한에 있어가 정치적 상황, 즉 국내적으로 상당히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얘기. 이것을 또 한 번 핵실험을 통해서 국가로서의 강인함을 보여주고 그리고 자신들의 어떤 고립 이것을 어떻게 보면 미국만이 자신들의 화를 풀어줄 수 있는 통미공략 내지는 통미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줄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현재로서는 핵실험밖에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북한이 정을 할 수밖에 없적으로도 이제 우리가 이제 핵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다정화, 소형화, 경량화를 얘기하는 거고 또 북한이 선언한 듯이 남쪽에도 사용할 수 있는 소형화뿐만 아니라 지금의 방사선보다는 EMP 능력을 이제 강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기술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핵사용 내기술이 필요했기 때문에 기술력에 있어서 보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핵사용의 가능성은 항상 실험의 가능성은 큽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우리 그 송균 박사님 질문하신 이제 한미 동맹에 있어서의 경고성을 이제 제가 우려하는 측면을 이제 얘기한 건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아프가니스탄 케이스하고 우크라이나 케이스가 이제 동맹에 있어서의 경고성에 우리가 우려할 필요가 있는 측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미국이 2000년 초반에 이제 9.11 사태 이후에 알카에다라는 테러 집단을 없애기 위해서 아프가니스탄을 침공을 하고 전쟁을 20년 동안 근데 마지막에 탈레반에 쫓겨가지고 진짜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아주 엄청난 후퇴를 즉 미국의 안보 공약 20년을 물론 오랜 기간 동안 탈레반 정부가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배하고 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성공하지도 못한 측면이 있지만은 미국은 20년 전쟁을 마무리를 하면서 미국이 과연 만약에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남한을 보호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으로 계기가 됐다는 또 하나는 이제 우크라이나 잘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는 소련이 붕괴하고 나서 보니 우크라이나는 핵을 세 번째로 많이 갖고 있는 핵국가였습니다. 약 1000개가 넘는 러시아 핵을 우크라이나에 저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미국과 소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합의하에서 핵을 포기하는 경제적인 이슈뿐만 아니라 핵 포기, 핵 시설, 핵 무기를 제거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비용을 런두가 프로젝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포기를 시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부다페스트 협정에 의한 조약이 뭐냐면 앞으로 핵 공격이나 국경선이 위협받을 동안에 너희들 내가 안전 보장해줄게 라고 똑같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어떻습니까? 러시아로부터 푸틴으로부터 공격받을 때 굉장히 소극적인 아니라 지금도 그런 측면이 있는 거예요. 동맹이었으면 그랬을까? 그리고 그 당시에 부다페스트 조약 런두가 생각해보면 없는 상황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동맹의 이런 것들을 좀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이제 제가 흘러간 데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소극적 지원이라고 할 측면이 있는데 북한은 러시아에 대해서 적극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무기 보내주고 그리고 거기만 무기만 가는 것이 아니라 장갑차 이런 것들 보내는데 군사공단 그런 병력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뭐냐 전시는 아니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군사적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군사적 훈련을 지금 안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의 전력 낭비와 실질적인 전쟁에 있어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한러 관계를 고려하면서도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적극적인 입장에 그런 되고요. 한 가지 우리 물론 이제 일본 정부한테 바라고 싶은 거는
지금 내년에 한일 60주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은 국내 정치적으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일 관계를 급속도로 그리고 전향적으로 개선시켰습니다. 근데 일본 정치권을 보면은 조금 소극적이에요. 좀 뭐 정치적 상황이 그래서 한국 정치적 상황이 그래서 이게 올라타면서 그냥 뒤에서는 이렇게 좀 만족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좀 보여주면 정치권 좀 더 전향적으로 60주년을 맞이해서 한일 간 이 상황에서 한미 협력을 좀 더 강화해야 된다. 일본 정치권이 지금은 꼭 나서야 되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많이 시간이 가면서 조금 필요한 생각합니다. 또 여러분들 다 전문가신데 하실 말씀도 많으실 것이고 해서 마지막으로 우리 서동 원장님 말씀 듣고 좀 시행하는 의미에서 축하 공연만 듣고 종합 토론에서 여러분들의 토론으로 들어가면서 진행합니다. 아주 한마디. 아니. 여튼간에 일단 마지막으로 서동 원장님. 네, 너무 팬을 제 주세요. 발표에 대해서 아까 송기원님께서 소위 대러 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러시아가 유엔 안보에서 저희들이 패널에서도 그걸 하고 있고 유화적인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에 동의를 하면서도 사실은 그 대북제 패널에 대해서 국제법 위반이라고 하는 국제 규범 질서를 소위 말해 어긋난 거라고 하면서 러시아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의 새로운 대응 이것하고 관련되지 않은 어버넌스를 만들어서 이거를 논의하고 새로 창출해서 대응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러 관계는 그렇습니다. 이게 와해돼가지고 저희들이 얻을 수 있는 실익을 한번 냉정하게 봐야 되고요. 또 관리해서 얻을 수 있는 실익, 또 실제로 이것이 향후에 개선될 수 있는 그런 것을 복합적으로 좀 보면서 대응 정책을 단계별로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계별로 상황별 시나리오를 제가 알기로는 다 준비되어 있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의 소위 강약을 조절해가면서 서로 관리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제질서 변화라는 속에서 국가가 하나의 소위 말하는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전환점이 있고 특히 요즘에 AI 생태계 구축을 둘러싼 딥테크 기업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예전에 겪지 못했던 그런 상황들을 빨리 전환되고 있다는 인식한 가운데 전환 국제 질서에서 변화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이런 또 우리 한도 관계나 한미 관계나 이런 국제 정세에 조응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의 한미의 안보협력 제도를 제도화한다, 강화해 나가는 그런 측면을 현재 진행 중에 있다라고 하는 볼 수가 있고 혹시나 이제 아까 제가 기정사실화 되는 그 과정과 단계를 보기도 그거에 따라서 다양한 군사적인 대응책을 강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는 국정원처럼 강화하는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여론조사에 의하면 핵무장을 핵무장하지 않고 전투로 대도입한다는 문제, 아니면 일본 수준에 있어서의 연료 제철 확보하지 않고 이런 다양한 견해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슬기롭게 다 모아서 상황별로 소위 관계를 일단 일일이 마치겠는데 오늘 제2회 종합토론에서 이야기 나오자면 우리 장지한옥 대표님께서도 공중전력의 필요성에 말씀하셨습니다. 저 역시 지금 가장 한국전력이 필요한 차원에서 사실상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종합토론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것으로 제1회를 마치고 전년만 광흥 가극 관현 학장님의 계급 연주를 저희 이번 제국사 한독 통일 포럼 그리고 스카이 갤러리 창설 3주년 기념 학술회 축하 공연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